많이 어렵죠. 따라오기도 벅차고. 네? 네. 못 따라오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뭐 어차피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죠? 앞으로 7, 8월 달까지 여러 차례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충 머릿속에 또 새겨집니다. 특히 이제 민법이 워낙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어려운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무권 대리 파트입니다. 대리 파트가 아주 어렵죠. 그래서 특히 이제 3월 달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뭔 개소리냐. 그러고 이제 충격의 도가니. 다른 과목을 들을 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과목 들을 때 하고 양 말고 이해 난이도를 생각해 보면 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이해 난이도가. 특히 민법은 이미 발생된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법이란 말이에요.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다 국가와의 관계잖아요. 공법, 중개사법도 중개라는 업무로 국가가 어떻게 규제할까의 문제예요. 공시법, 세법 다 국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이에요. 굉장히 단순하고 조문이 좀 많아서 그렇지. 근데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이 이걸 국가가 어떻게 규율할 거니까. 근데 이게 경우의 수가 오지게 많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오지게 많아. 그럴 때마다 해결에 대해 원칙이 있긴 하지만 예외도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하나하나 이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다가 그냥 시험장 가면 돼. 그럼 대충 합격점 정도는 골라줘. 명확하게 이거다는 아니지만 이건 거 같아. 이렇게. 민법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험장 가도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적어도 20개 정도는, 절반 정도는 이건 거 같아요. 이거 다가 아니라. 그 상태로 시험 보니까 그러려니 하셔야 돼. 뭐 어쩔 수 없지. 자, 114페이지. 무효와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법률 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이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계약 당시에 갑이 만취해 있었어. 그럼 계약은 무효잖아요. 또는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어. 그럼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무효인 법률 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는 공통적으로 법률 행위가 성립은 되었어요. 즉 계약은 체결이 되었는데 유효 요건, 다른 말로 효력 요건, 이걸 못 갖춘 경우예요. 그런데 법률 행위가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원칙이 뭐예요? 무효잖아요. 예외가 취소로 가는 거예요. 예외가. 그래서 시험 문제가 취소해서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취소가 조금 더 어렵고 예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다. 114페이지.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즉 계약은 체결했으나 유효효과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가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를 해야 무효가 되는 경우도 규정을 하고 있다. 조심할 것은 2번. 무효와 취소는 모두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다.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걸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계약은 체결한 적이 없는 거죠. 이럴 때는 무효냐 취소냐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지요. 자, 3번. 하나의 법률 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만취했으니까 무효잖아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안 받았으니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법률 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공존하고 있을 때 우리 대법원은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장할 수 있다. 요거를 무효와 취소의 경합,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원칙적인 무효를 생각을 해봅니다. 무효는 법률 행위가 성립을 했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 법률 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두 번째, 종류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이 종류에서 시험 문제가 무효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첫째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구별해야 되는데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즉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가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반면에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가 예외고요. 상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었죠. 107조와 108조. 107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08조 2항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었죠. 그거 암기해 두시면 돼요.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하고 구별해서 기억을 해달라.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는 됐고요. 3번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주택과 창고를 매매했는데 주택과 창고가 계약 체결 전 이미 전부 멸실. 그럼 전부 불능 전부 무효죠.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창고만 멸실이 된 상태에서 주택과 창고를 매매했는데 1월 10일 날 창고만 1월 9일 날 멸실. 그러면 일부 불능이죠. 즉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137조 원칙 전부를 무효로 한다. 조문이 잘 나옵니다. 일부 무효 맨 밑에 세 줄. 아, 이런 경우구나. 한 장 넘겨서 어떻게 처리하냐? 조문이 있더라. 137조.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나오죠.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일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지문이야. 원칙이 전부가 무효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무효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분리가 가능하고 주택만 매매할 수도 있죠. 그죠? 창고는 빼고 주택만 매매할 수 있잖아. 이렇게 무효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분할이 가능하고 이거를 가분적 이렇게 말해요. 분할 가능 이퀄 가분적이고 두 번째 무효 부분이 없었다.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갑과 을은 계약을 했을까? 라고 상상을 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안 했을 거야. 아니면 했을 거야.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두 번째 거. 했을 것 같아. 이거를 가상적 의사 또는 가정적 의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고 처리하게 됩니다. 이게 137조가 됩니다. 원칙이 전부 무효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예외 요건 무효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분리가 가능하고 나머지만이라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자, 둘 중에 하나 갖춰야 되잖아요. 둘 다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판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가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창고가 아니라 지붕 한쪽만 멸실이 된 상태. 그럼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샀을까? 안 샀겠죠. 지붕과 주택은 분리 가능해요? 아니잖아. 지붕은 주택의 일부잖아요. 이렇게 무효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불가분인 경우에는 일부 무효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 요건을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게 137조가 됩니다. 물론 3번 임의 규정입니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일부만 무효로 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는 무효로 확정이 돼 있어요.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반면에 유동적 무효는 불확정적 무효라고 해서 무효는 무효인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특별 요건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에 거래했다. 허가를 받으면 유효. 다음 주 볼 겁니다.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 무효.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 시기가 붙어 있다.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 이런 것들이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그중에 무권 대리 받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전 거래 행위 봐야 되고 조건과 기한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 위에서 보면 맨 위에 법률행위가 일단은 무효지만 후에 별도 요건을 갖추는 경우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가 쭉 나오죠. 그 예에 있는 게 다 우리 시험범에 있는 거예요. 그중에 무권 대리 받고요. 두 번째 거 양가로 3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계약 법률관계 아주 잘 나오죠.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는 자, 각각 을 사이에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합니다. 자, 이때 이 허가는 이 거래계약의 특별 유효 요건이고요. 두 번째, 거래 전이 아니라 거래 후에 허가를 받습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매매 계약서가 첨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계약 후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거래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거래를 먼저 해요. 무효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허가를 받겠지요. 그럼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그러니까 요 사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거래 후, 허가 전, 요게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1번에 기억에 나와 있죠. 자, 관련 판례나 니은은 지금 보지 마시고 오늘 충분히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을 갑니다.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라고 해서 기억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거기에 나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옛날 판례고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그 법률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이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자, 계약을 했어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대금 청구권 없고요. 이전 등기 청구권 없어요. 그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등기를 넘겨줬어요. 등기도 일단 무효라는 뜻이에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겼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무효인 상태예요. 그거를 물권적 효력은 물론이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다만 관련 판례 1번을 보면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돼 있죠. 각과 을이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허가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 이거를 허가를 잠탈하거나 배제하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확정적 무효예요. 이거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의 계약이 뭐가 있을까? 119페이지를 먼저 봅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4번의 기억,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관련 판례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1번, 3번을 체크합니다. 자, 1번은 미등기 전매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각과 을과 병이 순차 매매를 했는데 중간에 을이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을이 미등기 전매를 했다는 건 허가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갑과 을과 병사의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또 하나는 거래를 해요. 거래하는데 허가를 받기 싫어. 그래서 이걸 감춰. 증여로 가장을 해. 그럼 이건 당연히 가장행위로 무효죠. 이게 무효가 되냐? 그렇다. 우리 지난주에 허위 표시에서 증여를 가면서 증여를 숨기고 매매로 가장한 경우 있었죠. 매매는 무효지만 증여는 요건 갖추면 유효라 그랬죠. 다만 그 은닉행위가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배제 잠탈을 목적으로 거래를 숨기고 증여를 한 거로 가장했을 때 증여 무효, 거래도 무효. 거래는 은닉행위지만 허가를 배제 잠탈을 목적이기 때문에 거래도 무효. 그게 3번 판례입니다. 근데 또 양도세는 일단 뜯어내요. 갑이 대금을 받았어요. 일단 받으면 양도세는 또 뜯어내요. 무효라고 해놓고 세금은 또 뜯어내. 어쨌든 그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잠탈의 목적인 계약 2개 관련 판례 1번, 3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117페이지 다시 한번 동그라미 2번의 기억 관련 판례 1번 두 번째 줄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2번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된다. 언제부터? 소급해서. 따라서 다시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당연하죠. 계약을 소급해서 유효가 되니까 허가받고 나서 또 계약 체결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구체적 법률 관계 다음 페이지. 자, 좀 전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상 이행 청구 못한다. 갑원들에게 대금 청구를 못하고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못한다. 그죠? 자, 갑이 을에게 대금을 청구를 못한다. 그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따라서 설령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관련 판례 1번, 2번 잘 나오죠. 그다음에 3번은요. 자, 을이 땅을 샀어요. 근데 갑이 중간에 다른 놈한테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때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다만 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요. 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가처분을 통해서 내가 보호하려고 하는 권리가 있어야 돼. 권리. 그런데 을이 법원에다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내세웠어요. 근데 지금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호할 목적의 이런 걸 피보전 권리라고 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보호하는 권리, 그게 피보전 권리인데 이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가 되겠죠. 그게 1번, 2번, 3번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상 채권 채무는 없지만 신의칙상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나 청구권은 있다. 나중에 허가를 신청할 때 공동 신청해야 돼. 공동 신청.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야, 가자. 허가 받으러 가자.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이 됩니다. 이거는 있다. 그런데 조심할 거,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거는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아니에요.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가 아니라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는 당사자 사이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신뢰관계, 신의칙, 그 신의칙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됩니다.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그게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번째 줄.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계약상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역시 없다. 대신 청구할 수 있죠.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요. 불이행하면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까지는 청구할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미리 계약을 하면서 야,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1,000만 원을 배상한다. 2,000만 원을 배상한다라고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둘 수도 있어요. 이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1, 2, 3. 4. 아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할 수 있다가 되겠죠. 1, 2, 3, 4. 그 다음에 리을은 부수적인 건데 보통 거래하면서 계약금 주지요. 그죠? 첫째, 이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는요.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우리 민법 565조에 나중에 매매 가서 볼 거예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해제할 수 있냐? 그렇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약금 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를 해버리면 못해요. 이 계약금 해제는. 그러니까 계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게 이행 착수냐, 이게. 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행 착수냐? 만약에 허가를 받은 게 이행 착수라면 허가 이후에는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게 이행 착수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연하죠. 자,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죠. 유효가 돼야 채무가 생기죠. 채무가 생겨야 이행을 착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행 착수는 허가 이후에, 허가 자체는 아직 이행 착수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법률 행위가 무효인데 서로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랬죠? 부당이득 반환이라 그랬어요. 매매계약이 무효다. 그럼 매수인은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무효라는 걸 모르고 돈을 줬어. 돌려받아야 돼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데 부당이득 반환이 적용되는 무효는 확정적 무효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유동적 무효에는 부당이득 반환이 적용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계약금을 줬어요. 나중에 허가를 받아요. 그럼 계약금이 부당이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즉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이 부당이득인지도 유동적인 거예요.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가 되겠죠. 이것도 잘 나옵니다.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1번, 2번, 3번. 어렵지 않죠? 이건 뭐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두 갈래로 간단 말이에요. 확정적 유효로가 되거나 확정적 무효가 되거나. 그죠? 천년만년 유동적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두 갈래로 가는 거죠. 무권 대리도 확정적 무효로 가거나 확정적 유효로 갔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는 딱 세 가지.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경우,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기억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한 번. 반면에 4번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기억은 받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 원칙.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나중에 보고
허가 신청을 냈는데 불허가 처분이 있었어. 그 확정적 무효. 이게 원칙. 한 장 넘깁니다. 디귿.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기로, 즉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명백하게 합의를 봤어. 디귿. 리을. 당사자 일방이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해버렸어. 자, 여기 보세요. 갑이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했어요. 원래는 철회 못해요. 근데 지 마음대로 철회했어요. 자, 갑이 계약을 철회했다는 건 을이 아무리 허가 신청자지 협력하라고 청구하더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확정적 무효가 돼요. 그런데 갑이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그런 손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여기서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귀책 쌓여 있는 갑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신 뭐 해라?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리을이고요. 특히 리을의 5번째 줄, 귀책 쌓여 있는 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갑, 너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확정적 무효 주장할 수 있어. 하지만 손해는 배상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리을에 있는 거고요. 미음,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어요. 허가 전에 거래를 했는데 만취해 있었거나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어. 그럼 당연히 그거 주장해야 되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외의 별도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무효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걸 주장함으로써 확정적 무효가 되고, 나아가 허가 절차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 중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만 딱 체크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는 것. 이 정도 판례를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같은 거 풀 때 허가 구역 내 문제가 나오면 다 풀립니다. 결론만 남았어요. 있다 없다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가다 보면 이게 있단지 없단지. 분명히 있다 아니면 없단데, 예, 그게 헷갈려 이제 시험장하고. 그거 이제 명확하게 하나하나 숙지하시는 거예요. 자, 3번 무효가 됐어. 여기서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말합니다. 아직 돈 주기 전이야. 그럼 돈 안 주면 되죠. 근데 줬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지. 그걸 뭐라 한다? 오른쪽 의무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죠.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사유 중에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된다. 이게 무효의 효과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무효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무효의 뜻, 무효의 종류, 그 무효의 종류와 관해서 일부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허가 전 거래 행위, 그리고 무효의 효과, 여기까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무효인 행위를 되살리는 경우가 있더라. 원래 계약이 무효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되살리는 장치가 몇 개 더 있다. 이걸 무효 행위의 재생 이렇게 부르고, 138조 무효 행위의 전환, 139조 무효 행위 추인, 두 가지 있게 됩니다. 자, 추인이 벌써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아까 봤던 무권대리 추인이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무효 행위의 추인이 됩니다. 이렇게 무효인 행위를 되살리는 장치 두 개. 자, 먼저 139조가 있네요. 조문이 잘 나옵니다. 일단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즉 원칙적으로 무효 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예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 그랬고요. 절대적 무효는 추인 못하는 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 무효,
비진이 표시 무효라든가 허위 표시 무효. 이거는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갑과 을이요. 1월 1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가장매매를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놨어요. 이거 무효죠. 이것도 무효죠. 그 상태에서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새롭게 유효한 A 토지 매매 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죠. 그죠?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만나서 A 토지에서 진짜 매매 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1월 10일 날 가짜 매매 했었는데 그게 민법 108조에면 무효더라. 근데 갑이 내가 지금 진짜 돈이 필요해 이 땅을 너한테 팔아야 되겠다. 살래? 그랬더니 을이 사겠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7월 10일 날 갑과 을은 새롭게 유효한 매매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7월 10일 날 추인을 해버리면 1월 10일 날 했던 가장 매매를 추인하게 되면 그게 곧 뭐가 된다? 새로 매매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무효행위 추인이다. 그래서 무효인 행위를 추인했을 때 그 무효행위 자체가 이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새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가 되는 거예요. 아까 무권대리 추인은요. 무권대리 자체가 유효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무효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무효인 행위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본다가 무효행위 추인의 뜻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이 등기를 재활용하겠지. 1월 10일 날 을에게 이전되어 있는 등기, 이 A 토지 등기부를 보면 소유권자가 갑에서 1월 10일 날 이렇게 이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무효였다가 유효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7월 10일부터. 7월 10일 새로 계약한 걸로 보니까 이 등기를 재활용하게 되고 재활용하게 되면 유효로 바뀌는데 이게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세금 누가 내느냐가 달라진다 그랬죠. 중요하죠. 그때부터 유효가 됩니다. 자, 조문 꼭 기억하시고 밑에 판례가 있죠. 무효행위 추인이라 하면 뒤에 유효가 많은 거 말하고 그 밑줄 무효인 행위를 나중에 유효로 하는 게 아니라 가장매매 자체를 유효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행위가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소급표 인정 안 된다. 아까 무권대리 추인은요. 계약 시 소급해서 유효가 됐었죠. 다르잖아요. 구별해야 되죠. 다음 페이지. 원칙적으로 추인은 인정 안 된다. 따라서 추인이 인정되려면 강행규정 위반한 게 반사질성의 불공정한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여야 된다. 첫 번째. 동그라미 2번 당사자가 무효를 알고 추인해야 된다. 그죠? 4번 효과. 새로운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가장매매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가장매매가 유효한 매매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유효한 매매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비소급표가 원칙이다. 그래서 관련 판례 1번 무효 등기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 나중에 물권법을 가게 되면 이 무효 등기를 재활용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게 무효행위 추인과 결합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무효인 행위를 나중에 추인하고 난 다음에 무효 등기를 재활용했을 때 그 등기는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무효행위 추인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무효행위 추인이란다. 반면에 무효행위 전환은 오른쪽에 보면요. 포인트가 키워드가 다른이에요. 다른. 무효인 행위가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다른 행위하는 것을 의혹했을 때 그 다른 행위 효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려면요, A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자 을이라고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물건 가서 볼 겁니다. 자,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지상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등기는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합니다. 그럼 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됐으니 을은 갑소유 땅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을이 A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다달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걸 갑은 수령을 하고 있다란 말이지. 여기서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은요, 무효인 무슨 계약을 했어요? 지상권 계약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무효인 지상권 계약에 유효한 무슨 계약이 붙들어 있어요? 임대차 계약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당사자가 처음에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지상권 계약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 했겠지. 지금 이거 사용수익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무효인 지상권 계약을 뭘로 바꿔줘요?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걸 무효행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효행위 전환도 조심해야 될 게요. 무효인 행위가 유효한 행위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요. 유효한 다른 행위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걸 무효행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이 무효행위 재생과 관련된 138조 무효행위 전환, 139조 무효행위 추인, 이게 어디에 적용되는가가 시험 지문에 잘 나와요.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자, 무효 행위를 되살리잖아요. 반사회 질서 행위를 되살릴 수는 없지요. 살인 청부 계약 같은 걸 어떻게 되살려? 살인 청부 계약을 유효한 다른 계약으로 어떻게 되살려? 되살릴 수가 없어요. 살인 청부 계약을 추인했을 때 새로운 유효한 살인 청부 계약이 된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다 적용 안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불공정한 행위에 전환은 적용된다. 원래 이 무효행의 재생이라는 장치는 상대적 무효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 무효에는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굳이 전환만은 불공정한 행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페이지 가운데 판례가 하나 있죠. 관련 판례.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일 때 추인은 인정 안 된다. 그런데 뭐는 적용된다? 전환은 인정된다. 판례. 재건축 사업 부지에 알박기를 해놓은 놈이 재건축 조합 측에 1억짜리 땅을 알박기 해놓고 10억에 팔았어. 그때 그 계약이 매매 대금의 과다로 인하여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일 때 우리 대법원은 그 대금을 적당히 감액하여 유효한 다른 매매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까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무효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여기까지는. 자, 별거 없어요. 무효는. 별거가 없지 아니한 건 아니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취소가 나왔습니다. 취소는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고 다음 주에 다시 볼 겁니다. 취소도 성립했으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그런데 무효와는 달리 일단은 유효해요. 근데 취소를 해야 무효가 돼요. 그것도 처음부터.
따라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잖아요. 유효는 유효인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유효라고 해야 될까요? 유동적 유효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일단은 유효야. 근데 취소를 하면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불확정적 유효. 그래서 법률 행위의 효력이 유동적인 게 두 가지. 유동적 무효, 유동적 유효. 최근에 우리 시험 문제 중에 다음 법률 행위의 효력이 유동적인 것을 고르면 이렇게 나와요. 유동적인 것을 고르면 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 유동적 무효나 유동적 유효를 고르라는 거예요. 유동적이란 말이 나와서 유동적 무효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동적 유효도 있습니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 효력을 행위 당시 제한 능력이나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행위 이후에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게 취소다. 자, 여기서 취소 사유.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느닷없이 갑이 나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려요. 상대방이 수긍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따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 그게 취소 사유고요. 이 취소 사유를 법에서 정해놨고요. 그리고 이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존재해야 돼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계약을 취소하려면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고 그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존재해야 돼요. 그 사유가 뭐다? 재착사강. 행위 당시 제한 능력자, 행위 당시 착오, 행위 당시 사기 강박. 딱 요게 취소 사유가 됩니다. 1번 취소 사유 5줄. 자, 두 번째 오른쪽. 취소권자도 딱 정해놨어요. 아무나 취소 못해요. 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재착사강 대승.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한 사람, 그 사람들의 대리인, 그 사람들의 상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는데 을이 사기를 쳤어요.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 OX. 을도 취소할 수 있다. X. 을은 취소권이 없어요. 140조 재착사강 대승. 끝나죠? 대승상 아니에요. 대승. 시험 문제가 상대방도 취소할 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취소 사유하고 취소권자를 일단 딱 머릿속에 받고, 그 다음에 취소권자에서 조심할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한 능력자라고 돼 있죠. 누가 있죠? 미성년자 등이 있죠. 자,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을 일단 부모가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 취소도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할 때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140조에서 동의 안 받고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제한능력자 조심할 건 그겁니다. 동그라미 1번. 제한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때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부모 동의 받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을 단독으로 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 취소 자체를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출제는 그런 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2번이고요. 양가락 3번에 대리인이 나와 있죠. 자,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을 말합니다. 왜?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본인한테.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었잖아요. 임의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려면요. 본인부터 따로 수권이 있어야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야 취소도 네가 해라. 따라서 그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을 말하게 되게 됩니다. 4번에 승계인이라고 나와 있죠. 자, 승계인이 둘이 있죠. 포괄 승계인과 특정 승계인. 자, 포괄 승계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요. 을이 사기를 쳤어요. 갑에게 취소권이 있죠. 그죠? 근데 갑이 죽었어요. 상속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지. 포괄 승계인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문제가 특정 승계인입니다. 특정 승계인이 뭐냐? 자,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갑이 아직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병한테 팔았어요. 또 병과 또 계약을 했어요. 이중 매매잖아요. 그죠? 자, 이때 이 병이 요거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괜히 을하고 다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취소할 수 있도록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도록. 다만 이 특정 승계인은요. 요 갑의 지위를 넘겨받음으로써 취소권도 같이 넘겨받는 거예요. 따라서 취소권만 딱 돈 주고 살 수는 있다 없다? 없겠지. 취소권만 승계받아서는 안 되죠. 자, 정리. 취소권자, 제착사강, 대승. 그중에 제한능력자 단독 취소권이 있다.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만을 말한다. 승계는 특정 승계인, 포괄 승계를 다 포함하되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취소권자에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누구한테 취소해야 되는가?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직접 상대방 얘한테. 그죠? 근데 얘가 죽었어.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직접 상대방의 상속인.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 을이 죽었을 때 상속인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누군지를 확정해야지. 상속인이 누군지를 찾아서 확정을 하고 그 사람한테 해야 되죠. 상속인 모른다고 신문에다 공고 같은 거 내면 돼요, 안 돼요? 나는 계약을 취소한다고 공고 같은 거 하면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조문이 있지, 142조. 뭐라고 해놨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하라.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포괄 승계인. 을에게 해야 되는데 을이 죽었어. 그럼 상속인에게 해야 되는데 상속인이 누군지 몰라.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상속인이 누군지를 확정하고 그 사람한테 하라. 그 142조고 조문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옳은 식으로, 옳은 지문으로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취소 사유와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자, 취소권이 생겼어. 첫째, 이거 의무 아니죠? 권리잖아요, 권리. 그 말은 갑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취소 여부는 취소권자의 자유다. 두 번째, 취소를 한다면 일방적으로 함, 일방적으로. 즉,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권리라 그랬죠. 일방적이라 그랬죠. 요거를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일방적 권리.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일방적 권리. 그걸 뭐라 한다? 형성권이라 한다. 양가로 2번. 그 다음 양가로 1번. 구두로 해도 되고 문자로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불요식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특히 판례 취소를 전제로 하는 거절이나 청구. 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어요. 갑이 사기당했어요. 을이 땅 내놓으라 했더니 갑이 거절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거죠. 그죠? 갑과 을 사이에 땅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을 사기쳤어요. 갑이 사기당한 걸 알고 있어. 근데 을이 땅 내놓으래. 갑이 거절해. 취소하겠다는 거죠.
계약하고 땅을 넘겨준 상태야. 갑이 사기당한 사실 알았어. 은한테 쫓아가서 빨리 땅 돌려달래. 청구했어. 돌려달라고. 취소한 거죠. 이렇게 명시적으로 취소하겠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취소를 전제로 하는 거절이나 청구 속에는 취소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묵시적 취소가 돼요. 그 판례도 출제가 되죠. 5번은 됐고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취소를 했어. 취소하면 이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돼. 언제부터? 처음부터 꼭 기억합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자, 무효가 됐습니다. 아직 이행을 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을 했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 여기서 특칙이 하나 나온다. 부당이득 반환. 자, 우리 시험 범위에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특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당이득 반환이 금지되는 불법 원인급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범위 특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취소에 나오고 하나가 해제에 나옵니다. 자, 취소에 나오는 게 뭐냐?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 미성년자 갑이 부모님이 사준 노트북을 몰래 100만 원 받고 팔았다. 나중에 부모가 계약을 취소했다. 어른 노트북 돌려주고 갑은 100만 원 돌려줘야 된다. 이때 미성년자 갑은 선악을 묻지 않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줘라. 현존이익만 돌려줘라. 원래 부당이득 반환은요, 반환 범위가 선악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택시비를 4,000원이 나와서 5,000원짜리를 줬어요. 1,000원 거슬러 받으면 되잖아요. 46,000원을 만약에 거슬러 받았어요. 그럼 45,000원을 더 받은 거죠.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나중에 택시기사분이 찾아오면 45,000원을 돌려주면 되겠지. 그게 우리 상식이죠. 아니에요, 법은. 모르고 받았어. 거스름 돈을 그냥 호주머니에 쑤셔놓고 집에 가서 받더니 더 받았어. 이때는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부당이득인 줄 모르고 받은 사람은요, 쓰고 남은 것, 이걸 현존이익이라 그래요. 그걸 돌려주면 돼요. 반면에 더 거슬려 준다는 걸 알고 받았어. 아싸, 45,000원 더 주네, 받았어. 이때는 더 받은 45,000원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돼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이 원칙은 우리 시험 범위에 없고요. 특칙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한 능력. 자, 오른쪽 봅니다. 127페이지 1번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의 원칙인데 2번 예외 기억. 제한 능력을 인한 취소의 경우 제한 능력자는 선악불문하고 뭐만 돌려주면 된다?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여기서 요 현존 이익과 관련된 대법원 태도를 우리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사실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갑이 1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30만 원을 생활비로 썼어요. 밥 먹고 책 사고 도서관 끊고 이렇게. 70만 원을 유흥비로 썼어요. 지금 현재 갑에게는 빵원이 남아있어요. 현존이 빵원이야. 그럼 갑은 한 푼도 돌려줄 필요가 없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여기서 우리 대법은 이건 현존 이익이다. 따라서 이건 돌려줘야 된다. 이건 현존 이익이 아니다. 돌려줄 필요가 없다. 반대일 것 같은데. 그죠? 얼핏 생각하면 반대일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30만 원은 갑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은 게 있어. 용돈 30만 원 받은 게 있어. 책값 받았고 밥값 받았고 호주분이 있어. 그걸 이걸로 썼어. 그럼 부모님한테 받은 돈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잖아요. 그 현존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건 다 썼단 말이에요. 이건 현존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는 현존이익이다 돌려줘라. 유흥비는 현존이익이 아니다 돌려줄 필요 없다.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런 경우 부모가 발견하면 바로 취소하지 말고 유흥비로 쓰라고 유도한 다음에 전부 다 쓰고 나서 취소를 하면 한 푼도 안 돌려줘도 되는. 실제로 대신 나중에 증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흥비 영수증은 꼭 챙겨놔. 유흥비로 썼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즉 현존이익에 관한 입증은 제한 능력자가 부담한다. 당연하죠. 판사가 물어볼 거 아니야. 너 100만 원 어쨌냐? 유흥비로 다 썼는데요. 그럼 판사는 증명해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뭘 챙겨놔야 돼?
영수증, 노래방 영수증 이런 거 챙겨라. 그게 예외 기억, 니은, 디귿. 원래 기억만 우리 시험 범위인데요. 니은과 디귿도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까지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취소의 기본이에요. 취소가 뭐냐? 취소 사유, 취소권자, 상대방, 취소권 행사, 취소 효과까지 딱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취소권 소멸 장치. 자, 취소권 소멸 장치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머리를 보니까 눈을 보니까 벌써 풀렸어. 오늘 것 복습하고 오셔야 다음 주에 취소권 소멸이 조금 낫습니다. 에휴, 강의 들었으니까 다음 주까지 또 탱자 그러면 다음 주에도 오늘하고 똑같은 표정을 짓고 계세요. 그럼 안 되니까 자꾸 반복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